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1794년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끝없는 흉년,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로 백성들이 고통받던 바로 그때 33살의 젊은 천재학자 정약용이 임금의 비밀 임무를 받고 무대에 오릅니다. 마패 단 하나로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그의 놀라운 수사 기록,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굶주림은 극에 달했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었죠. 이걸 지켜보던 개혁군주 정조, 마침내 가장 믿는 신하인 정약용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허름한 옷을 입은 선비가 되어라.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오너라. 이건 그냥 형식적인 감찰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부패한 관리들을 뿌리 뽑기 위한 아주 은밀하고도 단호한 암행수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조선 최고의 수사관은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요즘 탐정들처럼 정약용에게도 그만의 필살기 같은 특별한 수사 장비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손에 들린 핵심 도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말이 두 마리 그려진 이 이마패. 이건 그냥 신분증이 아니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결정적인 순간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부패한 관리를 그 자리에서 파면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이 유척이라는 노세자였어요. 이 과학적인 도구로 세금을 거두는 데 쓰이는 저울이나 자를 정밀하게 검사해서 단 한 톨의 쌀이나도 부당하게 뺏기지 않도록 하는 공정의 무기였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권위를, 다른 한 손에는 공정이라는 칼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막강한 권위만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그의 수사 방식은 아주 치밀하고 또 과학적이었거든요. 그의 수사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복.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서 관아의 감시망을 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맹입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누비면서 백성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으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검증.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현장에서 발로 뛴 정보랑 관아의 서류,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서 비리를 밝혀낸 겁니다. 어때요? 현장 잠입 수사관처럼 정보를 모으고 또 회계 감사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 정말 현대 수사관 못지않죠? 근데 정약용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수사를 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남긴 이 시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횡하니 아무것도 없고 아낙네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네. 그가 암행 중에 본 건 바로 이런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솥단지조차 없어서 갓난아기에게 먹일 죽 한 그릇 끓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 절망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겁니다. 바로 이 분노, 이 연민이 그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약용의 그 촘촘한 수사망에 딱 걸린 탐관오리들, 그들의 범죄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연천 현감 김양직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구휼미를 빼돌리고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더 뜯어내서 자기 배를 채운 거죠. 정약용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뒤 그를 즉시 파면시켜버립니다. 이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은 다른 탐관오리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인물은 더 과관입니다. 상령분수 강명길. 백성들은 굶어져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데 자기는 관아의 돈을 횡령해서 매일 밤 기생들이랑 호화로운 술판을 벌인 거예요. 정약용은 그를 탐욕스럽고 비루한 관리라고 딱 규정했고 결국 그는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백성의 고통과 관리의 탐욕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죠. 세 번째 사건은 정말 악랄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마전군수의 유령세금 사건인데요. 인구장부를 조작해서 이미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한테까지 군대에 가라면서 돈을 뜯어낸 황구첨정. 말이 되나요 이게? 정약용은 실제 인구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이 허위 장부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서흥현감의 환곡 조작 사건. 원래 환곡이라는 게 가난한 백성들 도우라고 있는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 악질 사채 노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빌려줄 때는 모래 섞인 나쁜 쌀을 주면서 갚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깨끗한 쌀로 갚으라고 강요한 거죠. 정약용이 직접 창고를 급습해서 증거를 잡고는 이건 백성의 피를 빠는 짓이라며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그냥 나쁜 놈들 몇 명 벌 주는 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더 큰 그림, 바로 이 썩어 빠진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의 수사 철학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세 가지 핵심이 있죠. 소문에 기대지 않는 현장, 장부와 현실을 비교하는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 즉 정의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실학자 다산의 정신,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수사를 마친 정약용은 정조 임금에게 최종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름하여 경기 어사서계. 근데 이 보고서에는 그냥 누가 나쁜 짓 했어요 하는 범죄자 명단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부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 제도랑 황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개혁안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학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1794년 그가 암행어사로 발로 뛰며 봤던 그 끔찍한 현실들, 백성들의 고통, 관리들의 부패, 이 모든 것들이 훗날 그가 쓴 불후의 명저, 목민심서의 뼈대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책상에서 쓴 이론서가 아니에요. 백성의 피와 땀으로 쓴 살아있는 현장 기록이었던 거죠. 200년도 더 지난 1794년, 정약용의 수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나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백성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